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임진왜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은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쉬어간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수강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초창기에 바로 이제 전개 과정에서 부산전에서 시작을 해서 동래성과 동래성에서 있던 처자랑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바로 동래성에서 일본군은 승리를 합니다. 일본군은 승리하게 되고 조선군과 그 다음에 동래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처절하게 저항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쯤 가서야 드디어 조선의 서울 지역에서 조선 최고의 장수라 불렸었던 신립장군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었던 이일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먼저 이일성부터 먼저 보내긴 했는데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시에 조정에서 이 이일에게 모아줄 수 있는 군대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복제에 일거해가지고서 당연히 군대에 갔어야 됐던 건 사람들을 간신히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꾸려가지고서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었지만 이일은 그때 당시에 얼마 되지도 않은 군대를 가지고서 싸우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먼저 내려와가지고 중간중간에 각 지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해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군대를 만든 다음에 적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저께까지 전부 다가 농사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저께까지 바로 이제 책을 들고서 공부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 도대체 군사훈련이 될 수가 없겠다 생각했던 이 일은 나름대로 이 경상도 근처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른바 이제 군사훈련 같은 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군사훈련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 갑자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일본군의 습격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나마 모아가고 있었던 그런 군대의 상당수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이 일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립장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 신립장군은 당시 북방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진 쪽을 상대로 해서 되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맹장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신립장군은 자신이 자랑하는 김하병 8,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과정 중에서 이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일이 당시에 이 신립장군에게 일본군이 굉장히 너무 세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었는데 신립장군의 경우에는 이것을 좀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립장군도 혼자서 적들과 싸우는 것에서 분명히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때문에 당시에 이 전쟁터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조정의 어떤 대신에 추천을 받아서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소한 잘못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았었던 부관 중에 한 명인 김영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부관으로 삼아서 당시에 바로 이 일본군을 맞이하러 쳐들어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쪽에는 여러분들 산맥이 있거든요. 신립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충주까지 도착했을 때 이 김영울 장군은 신립장군에게 공공민생사역을 좀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조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에서 산맥이니까 산들이 여러 개가 쫙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고갯길이 조그맣게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성벽을 쌓아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관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조령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김여물은 바로 이 신일장군에게 이 조령을 지키는 것이 확실하게 왜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딱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험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일장군은 이 김여물 장군의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까지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과 어저께까지 바로 이제 그 책 보던 그런 선비 뭐 이런 사람들을 병서로 삼아가지고 그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싸움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신일장군이 이것을 반대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조령에다가 진지를 세우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로 충주에 탄금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남한강이 흐르는 곳에서 이 탄금대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이제 주둔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바로 조선군대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이 진주하는 방향은 이런 방식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선군은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조선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에 전쟁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일장군은 일본군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면 보병 위주였는데 바로 조선군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접해보지 못했었던 기마병 중심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기마병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싸우면은 상대적으로 기마병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했었죠. 바로 기마병은 탱크고 그 다음에 보병은 일반 총 들고 있는 병사와 똑같은 거라고. 탱크하고 일반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신일장군은 기마병을 몰고 있는 그런 병사들을 휘몰아 가지고서 일본의 보병들을 전부 다 밟아버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고니씨는 파죽지세로 군대를 끌고 올라가가지고서 드디어 이 조령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문경세가 있는 곳으로. 그래가지고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딱 봤더니 야, 여기가 너무 험준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험준하니까 당시에 이 오니씨는 이걸 보고서 분명히 여기에 그 조선군이 매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일하게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고갯길에 성벽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는 순간 여기에 무조건 조선군이 있을 때니까 여기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잘 연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통과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령 근처에 도착한 다음에 한동안 거의 며칠 동안은 거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일부러 바로 영탄군을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탄군을 파견해서 영탄군이 실제로 조령 근처까지 가가지고서 돌아다녀 봤는데 문제는 이 영탄군이 갔다가 와가지고서 고니씨에게 보고를 했는데 조선군이 어떤 일이야? 그 고니씨는 야 무슨 말이냐 네가 못 봤어 너 이 자식아 그러면서 한 번 더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영탄군은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자. 갔다 왔는데도 바로 조선군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고니씨는 설마 진짜 조선군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봐라 해가지고 영탄군을 파견했는데 역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일본군이 잘못 본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봉군의 총대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바로 혹시나 조선군의 습격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도망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아주 몰래 이 조령에 강도를 해가지고 조령의 성문을 간신히 돌파해서 열심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때 당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웃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요. 왜? 조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그런데 당시에 아무리 봐도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키는
조선의 군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군대의 힘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하늘이 조선을 일본에게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조정을 무사하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때 당시에 이 오니시 유키나가의 선모군은 드디어 충주까지 오게 됩니다. 충주 상부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에 드디어 조선 중앙군을 처음으로 맞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군대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2배 이상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렇지만은 당시에 바로 이 조선군의 군대가 전부 다 기마병이다 보니까 한바탕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이제 그 상황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군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조선군의 일본군의 그런 포위를 조선군이 이제 받게 되었고 일본군은 조선군이 이제 포위를 하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은 이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일장군 당시에 일본군이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이 제대로 진지를 갖추기도 전에 먼저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출동시켜서 조선군 진영에서 일종의 신호가 뿌 하고 올라가면 그럼 갑자기 진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러더니 이때 당시 조선군 8,000명이 전부 다 일부의 말을 타고서 일본군 진영으로 열심히 다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조선군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었는지.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일본군은 바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부 보병들을 파견해가지고 조선군과 전투를 벌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파견했던 군대의 상당수는 다 보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1차 싸움에서 완벽하게 조선군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사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일본군이 계속해서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다시 한번 신립장군은 일본군을 확실하게 밟아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일본군의 일부 군대가 나오게 되자 조선군은 다시 진영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 일본 군대를 향해서 말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말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일본 군대가 조선군의 군대와 조금 싸우려는 듯 하다가 역시 기세에 밀려가지고서 열심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조선군의 경우에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본진까지 다 밟아버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열심히 말을 열심히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바로 뒤처지고 있었던 일본군을 전부 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일본군의 진영 근처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 진영에서 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서 이상하게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한 3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병사들이 3열이 이런 채로 쫙 서가지고서는 조선군이 열심히 저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바로 이 막대기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게? 바로 조총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게 조총인지 전혀 몰랐었던 조선군 열심히 달려가서 쟤네들 저거 왜 우리를 겨누지 뭐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군 진영에서 어떤 게 벌어졌냐면 조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그러다가 바로 조선의 군대가 근처까지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서 그대로 바로 빵! 하고 쏜 겁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조총의 탄환이 일괄적으로 쫙 하고 나갔겠죠? 쫙 하고 나갔는데 이때 당시에 맨 앞에 있었던 조선군은 이게 화살은 눈에 보이리라도 하잖아요. 근데 조총의 총알은 절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총알을 맞고서 갑자기 탁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조선군 진영은 이때 당시에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한방빵 발사함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조총의 경우에는 한 번 빵 하고 발사를 하면 이것을 다시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 장전 계속해서 하는 그 시간 안에 활을 여러 발 쏠 수 있기 때문에 한때는 조총이 활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어떻게 했었냐면 1렬에 있었던 병사들이
달려오는 적을 향해서 빵 하고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1열에 서 있었던 병사들이 맨 뒤로 가요. 그러면 그 2열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달려오는 적을 향해서 또 빵 하고 쏘고, 그리고 또 뒤로 가고, 그 맨 마지막에 있었던 병사들이 또 빵 하고 쏘고 맨 뒤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때 갔을 때 맨 처음 총알을 발사했었던 바로 이 병사들은 이미 장전이 다 닫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총이 뭐 1분에 한 발 정도 발사할까? 그 정도에 있었던 그런 조총이 거의 다연발로 빠바바바방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조선군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빵, 또 달려가다 빵 하고 또 달려가다 또 빵 하고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전사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조선군 진영에서 이상하게 일본군 진영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조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이상한 귀신이 와! 하고 소리 지르면 그러면 갑자기 병사 한 명씩이 다 죽게 된다. 일본군은 귀신이 지켜주는 거야 하면서 되게 무서워하는 그런 풍문이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여겼었던 바로 이 신일장군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본진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필이면 후퇴를 하다가 그러다가 강가잖아요. 강가다 보니까 근처에 습지가 있었던 건데 습지로 말을 잘못 달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습지에 말발굽이 빠지게 되면서 조선군 전체가 바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기회라 여겼던 고니시기 유키나가는 바로 조선군을 향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군 8,000명은 거의 다 사실상 완전히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같이 갔었던 김명을 장군도 나름대로 이제 뭐라고 할까, 뛰어난 무력을 자랑하면서 일본군과 그렇게 잘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전사하시게 되고, 신일장군의 경우에는 일본군과 싸울 때 열심히 싸우다가 너무 몸이 더우면은 바로 옆 뒤에 있었던 남한강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몸을 식힌 다음에 다시 뛰쳐나와가지고서 적들과 또 싸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웠지만은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중과부적으로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게 신일장군의 군대는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바로 이 조선군은 완전히 이때 당시에 전멸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군은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충주를 돌파해서 서울까지 직방으로 가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충격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도성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때까지 조선의 중앙군이 파견돼 가지고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줄은 조선 정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군이 거기까지 딱 도착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선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세자를 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자기의 정식 부인에게서부터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후궁들에게서밖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정식 부인을 또 들여가지고서 거기 안에서 바로 세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을 바로 세자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바로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세자로 이제 그때 가서야 약식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조는 당시에 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신주와 그 다음에 무덤과 종묘 이런 것도 어떻게 버리고서 궁궐을 어떻게 버리고서 이렇게 떠날 수 있겠는가? 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딱 선언해요. 문제는 뭐냐? 선언한 다음에 그날 밤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냥 가면 상관이 없는데 도망가다가 또 백성들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서 전하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열심히 고개를 숙여서 이때 당시에 선조의 행차를 막았지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선조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서 군중들을 몽둥이를 내쫓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장서서 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런 날은 또 항상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의 경우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시에 선조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돌덩어리가 그만 선조의 이마박을 그저 딱 때리게 되어가지고서 뭐 피를 흘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양은 공터가 돼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살기 위해서 여기를 탈출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탈출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에 노비들의 문서를 관장을 하는 장혜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이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노비들이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자 이 안으로 달려와가지고 장혜원을 불태우고 뭐 그 안을 막 약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그 불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조선이 전국으로 버티고 있었던 경복궁은 홀라당 불타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건한 것은 몇백 년 지나고 나서야 흥선대원 때나 가서야 이것이 이제 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조선은 말 그대로 완전 카오스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돈의 상황으로 빠지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일본군은 여기에 서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선조는 바로 개성을 지나서 평양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남은 병사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한양 방어선을 펼쳐놓고서 그 다음에 일본군과 대판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었던 조선군의 그 군사령관이 좀 겁을 많이 먹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냐면은 바로 이 일본군의 공격에 그만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임진강 근처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선생님이 좀 생각이 좀 안 나는 게 있는데요. 평양성 대동강인가 임진강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임진강인가 거기 근처에는 이 강이 좀 많이 넓어가지고 이것을 쉽게 일본군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모습을 봤었던 조선군은 당시에 일본군이 거기 강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되자 바로 한밤중에 이때야말로 일본군의 정예병들을 그들의 그 사기를 꺾어놓을 그런 심산으로 한밤중에 몰래 바로 임진강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얕은 곳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본군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이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몰래 건너왔었던 임진강이니까 강이 있으면 강에서 가장 얇은 곳을 이미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의 깊이가 얇은 곳을.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습격을 했는데 그런데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니까 바로 그 길을 따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 뒤를 일본군이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다 보니까 일본군이 딱 가는데 여기 굉장히 물길이 얕네? 여길 통해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일본군 한번 습격하려다가 바로 방어선이 뚫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전선을 평양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일본군은 바로 평양까지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선조는 당시에 평양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평양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되게 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조에게 서울처럼 우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적들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고구려의 후예 아닙니까? 왜? 평양이 옛날에 고구려의 수도였었으니까. 바로 고구려의 후예답게 적들과 미친듯이 한번 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평양의 시민들이, 평양의 백성들이 선조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선조는 그들을 되게 든든히 여기면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주의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이 바로 임진강의 그런 방어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즉시 바로 그날 밤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선조는 평양 백성들 모르게 그냥 또 도망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평양은 선조가 평양에서 이제 탈출한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을 맞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 평양에 있는 백성들은 뭔가 좀 긴 빠지죠. 결과적으로 이 평양성 전투에서도 그만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조선은 백두간적의 그런 상황에 바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선조는 당시에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의주였고요.
의주까지 도망갔고, 일본군은 당시에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누구야? 이 선조가 머물고 있는 의주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선조는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곧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신하들에게 나는 이 일본군에게 잡히기 싫다. 나도 살고 싶어. 근데 나는 조선의 왕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나 좀 왕 좀 안 하게 해줘. 막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명나라로 도망을 가겠다고 명나라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신을 계속해서 명나라에다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명나라는 조선이 그렇게 빨리 패배할 줄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과 같이 연합을 해서 명나라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이 일본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명나라를 속이려고 하는 일종의 페이크가 아니겠는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조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왔었던 사신들 돌려보내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왕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걸 의심해가지고서 사신을 딱 파견했는데 그런데 이 사신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선조를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진짜 조선이 일본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선 정부는 완전 멘붕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선조가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들 대신해서 전쟁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지휘를 할 수 있는 사령부를 따로 마련을 한 거예요. 즉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세자였었던 광해군에게 여기에 있는 신하들 중에 일부를 네가 대신 데려가고 바로 네가 사실상 전쟁을 바로 이제 지휘를 해라 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왕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이른바 군대를 모아가지고 의병이라고 하는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임해군이라든가 순하군과 같은 그런 왕자들은 근데 좀 광해군하고 좀 다르게 댐댐이라고 포악했거든요. 나중에 그들이 일본군이 왔다는 소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망 가다가 함경도까지 도망가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 함경도에서 백성들에게 왕자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착취부터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나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로 지역의 토호에 해당되는 국시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지방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임해군과 순하군을 전부 다 체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임해군과 순하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때 당시 일본군의 후발대라 볼 수 있는 일본국의 최고 명장 중에 한 명이 불렸었던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서 함경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함경도까지 올라갔던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에게 바로 그대로 임해군과 순하군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함경도가 사실상 일본군에게 함락을 당하게 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광해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맡긴 바로 자기의 신하를 데리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여기까지 도망갔던 그런 자기들의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경우에 반대로 내륙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내륙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서 광해군은 바로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일본군이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 지역에 있는 군대들에게 일본군과 싸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을 모아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조선 군대가 바로 일본군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충주 방어서에서는 실리게 패배했지만
이것 때문에 바로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됐었고 의주까지 바로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충주방어선은 실리. 자, 선조의 피난에서는 한양에서 평양까지 갔다가 의주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근처로 신의주라고 하는 이름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의주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선은 엄청나게 커다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군도 일본군 왜군도 이때 당시에 멘붕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일본군 역사상 한 지역의 영주가 다른 지역의 영주와 전투를 벌였는데 그 영주가 살고 있는 수도가 함락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끝나게 되느냐, 바로 이 영주는 그 수도가 함락당한 것에 책임을 지고서 스스로 자기가 자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 영지 전부 다가 바로 이제 그 영지를 공격했었던 다른 영주의 바로 이제 영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정부 시대 때 싸웠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조선의 서울인 바로 한양만 함락시키면 조선은 전부 다 일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명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조가 도망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불태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경복궁에서 불나고 있고 서울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 정신적인 멘붕에 빠졌던 일본군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평양성까지 따라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급로가 너무 길잖아요. 즉 여기까지 올라갔던 군대에게 일본 본토에서 쌀이라든가 같은 것을 갖고 와가지고 총알이라도 갖고 와가지고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육지로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바다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바다는 완전히 일본이 장악할 상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일본군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수군이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을 거쳐가지고서 전라도 지역에 있는 조선군을 전부 깨고 배를 타고서 운영하면 훨씬 더 쉬우니까 배를 타면서 바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고서 바로 육지로 일본군이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바다로 그 일본군에게 보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전쟁 물자 같은 것을 보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바로 전쟁 방식을 생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가토 기요마사의 그러한 군대는 여기까지 한 정도까지 장악을 했었지만 당시에 오니시 유키나가의 경우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보급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바로 왜군의 추격은 한양과 그 다음에 평양 그리고 심지어는 함경도 빈칸에 적혔습니다. 함경도 지역까지 이때 당시에 왜군이 바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군에서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일본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경상우수사, 그 다음에 경상좌수사, 그 다음에 경상우수사, 이쪽은 경상도니까요. 경상좌수사와 경상우수사의 수군절도사들은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들을 바다에서 맞이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상우수사의 경우에는 경상좌수사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일단 적에게 물건을 넘기면 안 되니까 조선의 모든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넘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배에다 구멍 내려가지고서 물속에다 가라앉혀버리게 한 다음에 자기는 도망갑니다. 나중에 잡혀서 죽게 됐지만 여러분들, 자, 경상좌수사였던 원균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수군절도사긴 한데 원래 육지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군 가지고서는 일본군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일본군이 훨씬 더 배를 더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원군은 세 척의 배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그런 조선의 판옥선이라든가 같은 배들을 물속에다 가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군에 있었던 빠른 속도 도망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세척에 해당하는 그런 배에 실려 있었던 무기들도 전부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서는 일본군을 피해서 일단은 그래도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원균 너무 미워하지 마요. 나름대로는 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원균이 이때 당시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이순신, 근데 이거 되게 극적인 상황인데, 이순신은 전쟁이 터질 줄 이미 알았습니다. 물론 이순신만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군대를 되게 철저하게 꾸리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식무기를 마련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거북선은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기 바로 직전인가? 직전 며칠 전인가? 그때쯤에 바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에게 임박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왔어요. 바로 이순신의 경우에는 이 원균의 그런 구원 요청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구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거 갖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옛날엔 그 장군들이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독단적으로 군대를 끌고서 나가서 적들과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채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죄를 받아서 처형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순신은 당시에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바로 선조에게 장계를 올려가지고서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싸우러 나갈까요? 뭐 이런 식의 장계를 올렸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계가 암만 기다려봐도 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사실 장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과정 중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일본군이 이 서울 쪽으로 진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장계가 서울에 도착했으니 이미 서울이 이제 함락당했던 그런 사태였던 것이죠. 때문에 적들과 싸우라고 하는 장계가 도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원균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돼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순신은 부하 장수 중에 일부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상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전라도가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경상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수군을 끌고서 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처음에 봤을 때 옥포, 그 다음에 사천, 그 다음에 당포 해전을 일본군과 벌이게 돼요. 처음에는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되게 우습게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해전의 방식은 뭐였었냐면요. 배와 배끼리 부딪혀가지고서 상대방의 배를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배에다가 불화살을 날려가지고서 그 배를 완전히 홀레랑 불태워버리는 그런 방식의 전투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자, 이랬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일본군은 조선의 배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배를 점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투를 해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한 가지 매우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포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포는 바로 이제 화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배의 경우에는 이른바 판옥선이라고 하죠. 이 판옥선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편에 해당이 됐었어요. 대신에 이제 튼튼한데 대포가 한번 빵 하고 발사가 되면 반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빵 하고 발사하는 그 순간 대포가 뒤로 밀려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반동조차도 이제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나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이 나무로 그런 나무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배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배가 되게 많이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배의 경우에는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어느 정도 이 바닥이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배다 보니까 속도가 그다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이 조선의 그런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은 대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일본의 배의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배 자체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갈라서 그래서 바다를 갈라가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일본의 배의 경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일본의 배의 경우에는 이 나무 자체가 좀 되게 가벼운 편에 해당되는 그런 나무를 배의 원료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가 가벼운데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빠른 속도로 회속적으로 상대방의 배에 다가가가지고서 상대방의 배를 점령하는 그런 형태의 전투 방식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순신의 배는 드디어 처음에 이 옥포해전에서 일본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이 옥포해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천 그리고 당포해전에서는 바로 대포를 사용해가지고서 상대방의 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거기를 향해가지고 대포를 빵빵빵빵빵 쏘게 됐던 것이에요. 일본군은 바로 이 조총을 바다 위에서도 사용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포의 사거리가 약 1k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조총의 경우에는 빵하고 쏴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 거리가 한 50보에서 많아봤자 100보 정도, 즉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 50m에서 70m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 이 정도의 거리에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비록 일본의 배들이 바로 조선의 배 근처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조총의 사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당시에 이 왜군은 조선의 배를 향해서 총알을 빵빵빵빵빵 그렇지만은 조선의 이런 판옥선의 경우에는 조총 총알을 다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판옥선의 경우에는 대포를 한번 빵 하고 쏘게 되면은 순식간에 다가오고 있던 그런 일본의 배를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이 옥포해전에서 조선의 수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